특히 전기차 보조금 폐지해도 사실 그 ACC2 규제만 있으면은 우리가 2차 전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빅뱅 폭발이 일어나는 게 자명한 것인데,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및 배터리 수출을 통해서 미국의 생산 설비가 집중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가 수출 많이 됐으면 될수록 우리가 반사할 수혜를 그대로 받는다. 네, 저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원 영어 이사입니다. 최근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전기차 및 배기가스 정책의 철회를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찌라시가 지난번에 트럼프 인수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국내 증시, 특히 2차 섹터를 흔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트럼프 인수위가 바이든의 전기차 및 배기가스 정책을 철회 권고, 사실 이 내용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기차 그 정책을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더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로이터 통신발로 지금 찌라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게 좀 다소, 사실 로이터 통신에서는 가짜뉴스가 되게 많은 통신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16일에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 전기차겠죠, 그리고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전면적인 이제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이제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문건인데, 여기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사실 인수위가 썼다고 하면은 인수위 보고서가 될 건데, 이게 어떤 문건인지는 정확히 언급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로부터 검증을 받았는지, 어떻게 입수가 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어쨌든 어떤 문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문건 안에 주요 내용들을 보면 그 세계 모든 배터리 재료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다음 동맹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서 이제 면제를 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재 중국과의 분리된 공급망을 장려를 하고 빠른 전기차 전환의 균형 맞추고자 했던 이제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달리, 현대 충전소를 건설하고 전기차를 저렴하게 만드는데 투입되는 자금을 중국의 무상으로 공급되는 배터리 충전을 위한 무슨 얘기냐면은 충전소 건설하는 예산을 다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쪽 국방에다가 투입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권고를 한 거고,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트럼프의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팀에서 인수위 보고서를 쓴 거를 트럼프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한 것이고, 사실 인수위에서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정책에 적용되는 비율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은, 사실 이거를 이제 마치 트럼프가 당장 이렇게 할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이런 전기차 지원에 대한 삭감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판매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보조금은 없을 경우에는 테슬라보다 경쟁사가 더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문건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인수위에서는 바이든의 75억 달러 규모의 충전소 계획에서 남은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그 돈을 배터리 광물 가공과 국방 공급망에 및 핵심 인프라에 투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고요. 배터리 광물과 그리고 전기차 부품은 국방 생산에 중요하지만 전기차와 충전소는 그렇지 않다라고 물거리에서 그렇게 밝혔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센티를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인수위의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시발 차량에 대한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정부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앞에서 이거 내용들이 전기차 충전소 부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제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데 옮기는 거 빼고는 알려진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문제인데, 그런 배기가스 정책에 대해서 인수위에서는 2019년도 수준으로 전환해서 2025년에는 더 많은 25% 배출량을 더 허용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었고, 그 다음이 되게 민감한 문제가 사실 들어갔어요. 여기서 뉴스에서 이 얘기가 잘 안 나와 있었는데, 이 제안은 또한 캘리포니아가 12개 이상의 다른 주에서 채택한 더 엄격한 자체 차량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차단할 것을 권장한다. 이게 사실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대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정부의 배기가스 규제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차단하라고 권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전기차 보조금이 없더라도 사실 이런 캘리포니아주 위에 제가 전에도 ACC2 규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규제가 있으면은 없어지지 않는 한, 폐기되지 않는 한 미국의 전기차로의 전환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이게 그래서 2045년까지 모든 차량의 GEV라고 해가지고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라든가 수소 이런 차들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EPA 환경청에서 이에 대해서 승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 제안서에는 배터리 광물 핵심
그 충전 부품을 포함한 EV 공급망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그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제안서에는 그 미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겨냥한 232조 관세를 적용해서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한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이고, 이런 관세 부과 이유가 안보적인 이유, 바이든은 주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에서 관세를 그동안 부과를 했었는데 이게 반대라는 거죠. 회에서 그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내용들이 사실 좀 일부 들어 있었죠. 그 전기차 의무화 폐지한다는 것들 들어 있었는데, 사실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뭐 저기 실을 $500의 세금에 대해서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어저께 추가 반영될 건 아니었어요. 다만 두 가지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관세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했을 때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센트리 크게 좀 자극했던 거고, 일단 당장 부과됐을 때 누가 지금 이거를 협상을 하겠냐, 트럼프 과연 우리랑 협상을 해주겠냐, 약간 패싱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동맹국이거든요. 협상을 하면 분명히 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중국 빼고 대안이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한테 유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게 오히려 또 악재로 어제는 반영이 됐다는 것이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하려고 하는 그 HC2 규제, 여기에 대해서 차단을 권장하고 아직 그 EPA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특히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도 사실 그 HC2 규제만 있으면은 우리가 2차 전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빅뱅 폭발이 일어나는 게 자명한 것인데, 그게 지금 승인이 안 났고 폐기일 수도 있다라는 센트를 또 건드렸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은 저도 순간적으로 좀 약간 놀랐었는데, 다시 제가 이제 체크를 여러 각도에서 좀 해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요 그 트럼프 인수위 보고서에 대해서 좀 읽어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그 인수위 보고서로 추정을 합니다. 인수위 보고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고, 하지만 로이터 통신이 임사 문서가 정확히 어떤 문서에 대해서는 출처라든가 그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트럼프 뭐 인수위 보고서인지도 아직 공식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일단 그렇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일단 뉴스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고, 인수위 보고서 맞더라도 이거는 취임 전에 인수위에서 트럼프에게 제안한 것이지 트럼프가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그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 하면서 인수위 보고서 썼지 않습니까? 그때 썼던 그 인수위 보고서에서 얼마 지금 현 정부에서 채택이 돼서 실행이 됐을까 의문인 거죠. 또 하나가 이번에 그 로이터 통신 입수에 대한 문서에는 경제적인 의미보다도 상당히 국가 안보적인 의미를 상당히 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경제보다 국가 안보적인 관점에서 입각해서 배터리라든가 힙토류 여기에 대해서 공급망 구축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배터리는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ESS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전력망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간 사람이 근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경제적인 그 전기차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보다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자체적 공급망 구축에 더 예산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대해서는 거기 남은 예산은 보다 쓰자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문건의 목적은 미국 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데 목적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국 배터리라든가 관련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견제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바이든 정부보다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기보다 어쨌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현지 업체들의 해외 수출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 공장을 이미 짓고 생산한 업체들이 유리할 수 있는 거고요. 미국 내 생산은 우리나라 이제 K배터리 업체들이 예를 들면 거기 생산을 했는데 미국의 완성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그 전기차들이 수출하도록 더 지원한다는 거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 미국 내 생산된 K배터리를 작장된 게 수출도 많이 된다 그러면은 북미에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출된 유럽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전기차 판매가 늘었을 때 오히려 더 가동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계속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그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하원 그 미국의 상원 구성상 지금 IRA법 폐기라든가 또는 그 조정이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인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강하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그 IRA법에 대해 중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좀 폐지되는 거를 이들이 염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고, 또 어제 오늘은 그 탄소 포집 관련돼서 그거는 보조금을 폐지 안 할 거다라 하면서 주가들이 막 급등하고 막 이러거든요. 상한가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떤 거는 폐지하고 어떤 건 폐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IRA법이라는 게. 그러면은 수정이든 폐기든 간에 어쨌든 간에 상하원을 다 의결을 거쳐야 되는,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쉽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뭐 어떤 조정 정도 조정을 그 안에서 좀 조정을 하지 않겠냐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게 실제 조정이 되더라도 실제 시행이 되는 거는 저 25년도 말에 이제 협상을 해서 26년도나 가능한 일인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럼 그때 가면 또 중간 선거가 있을 것이고 여야 판도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 로이터 통신의 뉴스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사항은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대기오염 규제 에서 차단할 것으로 권고했다라고 하지만 이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가 연방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자체 대기오염 규제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제기라는 쪽에다 기각을 해가지고 그 시행 권한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EPA에서도 조만간 그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 규정에 대해서 승인 계획이고 재밌는 게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 AMPC 얘기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바 찌라시 나올 때는 모 증권사에서는 트럼프의 특성상 예산을 더 줄이고자 하는 특성상 정차 보조금뿐만 아니라 정차 세액공제죠. 정확히 말하면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AMPC도 분명히 건들 거라고 하지만 그 얘기가 없어요. AMPC는 더더욱 건들 수 없는 이유가 대부분의 AMPC 혜택을 받는 지역이 한 80% 가까이가 공화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건들 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해서 찬성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7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는 오일과 가스에 대한 지원금, 전 산업 모든 지원금 없앤다는 전제하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애들 다 죽이는 테슬라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본다는 그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연방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할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준다? 테슬라 빼고 주겠다 라고 한 거죠. 가정업체이기 때문에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한테 위주로 주겠다 했을 때는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전체 전기차 시장의 39%를 차지하고요. 그 안에서의 그 테슬라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든요. 그런 시장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생산한 K배터리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여기로 수출도 가능하구나. K배터리 기업들이 뭐 배터리라든가 주로 전해학 기업들이 되겠죠. 공장을 지은 기업들은.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판매뿐만 아니라 미국 외로도 거기서 나갈 수도 있는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오로지 악재로만 다 반영이 어조됐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그래서 그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애널리스트가 이런 로이터 통신발 뉴스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주요 내용 그 밑줄 친 부분만 좀 잘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중국을 제외한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수출 확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국방 우선으로 하는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출 우선순위 두고 있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미국 내에 제조된 그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수출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수출을 확대하고 관세를 협상 도구로 미국산 자동차, 전기차 포함이죠. 자동차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통해서 미국 내 그 제조업 일자리를 확대하는 의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단기적으로 위축돼서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및 배터리 수출을 통해서 미국의 생산 설비가 집중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을 토픽으로 유지를 했고요. 그 배터리 기업과 전해 기업들이 주로 지금 북미의 캐파를 구축을 했죠. 미국에서는 삼성 SDI도 좀 적극적으로 좀 캐파 구축을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K온, 삼성 SDI가 이제 캐파 구축을 배터리 업체들 주로 하는 상태고 전해 기업들도 AMPC를 받기 위해서 또 FOAC 규정에 의해서 미국 내 공장을 지어야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됐죠. 그래서 뭐 이제 엔캠이라든가 뭐 덕산테코피아, 솔브레홀딩스, 동아기업 등이 이런 전해 기업들이 북미 캐파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고 리튬 업체 중에서는 아직 중앙철면 소재가 많이 북미에 짓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3만 건 5만 톤 그리고 북미에도 3만 톤 캐파를 지을 예정이라서 향후에는 그 트럼프 관련 같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관세 같은 경우도 동맹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한국 정치 상황 해결 시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제가 아까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이 이 협상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어제 그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었다. 반대로 그러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다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얘기했고 또한 그 배터리 공급망이 중요도 면에서 국방 물자 수준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미국 내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할 계획인 한국 배터리 공급망의 수요가 예상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미 지역에서 그 생산 시설을 이미 다 구축했고 앞으로 구축할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좀 더 비중을 늘리거나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는 좀 줄여서 북미에 공장을 갖고 있는 생산 시설을 갖거나 향후 보유할 계획인 업체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보고 있고요. 그 미국 수출은행을 통해서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도류 배터리 수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도모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대부분 K배터리가 독점적으로 탑재가 될 것이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전기차가 수출 많이 됐으면 될수록 우리가 반사수혜를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그 전기차 전환은 속도 조절이 뭐 있을 수 있겠죠. 트럼프가 되면서. 하지만 이 수출을 통해서 미국 내 투자된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전망에다 얘기를 했고 단기적으로는 한국 배터리 소재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겠지만 향후 이제 협상을 통해서 개별 협상을 통해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건 단기 이슈다라고 보면은 어제 하락은 강했고 지금은 보면은 단기 이슈로 하락이 과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지만 찌라시 트럼프 인수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는 전제에서는 그대로 하지 않겠지만 방향이 결국에는 미국 내 생산, 미국 내의 배터리 생산을 촉진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럼 생산 시설 갖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통 배터리와 전해력 쪽이니까 그쪽으로 보셔라 라고 좀 2차전지 쪽을 보신 분들은 그쪽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2035년에 그리고 내연기차 전면 판매 금지 규정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미 환경청의 승인이 난 상황은 아닌데 이게 16일자 우리나라 경제 기사인데 ESG 경제가 이게 내용이 저기 뭐 외신을 그냥 번역한 기사 같아요. 이게 외신에는 13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의 규정을 승인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13일 날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랑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서 그 EPA가 빠르면 내주 안에 캘리포니아의 연방 규정 적용 제외권 부여해서 이 규정을 승인하는 방침이라고 전했고 이게 뭐냐면 1967년에 연방 정부에서 그 대기청정법 이런 게 생겼는데 그거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규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게 이제 그 연방 환경청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최근에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뉴욕타임즈도 소식통 3명을 인용해서 그 EPA가 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추진 중인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규정 이걸 허가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 규제를 철회를 시도할 전망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EPA에서 아직 공식 답변을 주진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주의 이런 법안에 대해서 철회를 시도할 경우에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소송을 대비해서 예산까지도 소송 비용까지 다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핵심은 이게 과연 승인이 될지 폐지가 될지 유지될지 여부는 그 EPA 승인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캐리포니아주의 규정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특히 26년형 전기차부터는 신차의 35%가 이제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어야 되는 거예요. 25년 기준으로는 22%. 그러면은 13%가 확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엄격한 규정이라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아까 말씀드렸네요. 그 1967년 제정된 청정 대기법에 의해서 그 연방정부의 환경 규제를 면제받고 자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권을 그 EPA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데 하기 때문에 EPA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EPA 계획은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기후 정책의 유산을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주마다 공화당이 지지하는 우세한 지역이 있고 또 민주당 우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 우세 지역의 한 17개 주가 소송을 했어요. 이게 제 연방 규제와 달리 위법이다. 이런 예외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하급심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를 소를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판정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해가지고 이게 불확실성이 앞에 이 문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수위 문건에서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EPA는 캘리포니아 요청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아직 소송권이 안 끝나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 해당 뉴스를 좀 요약을 한 거죠. 트럼프가 죽이겠다고 했던 캘리포니아주의 클린 에어 룰, 요거를 그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미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자체 대기 오염 규제 시행 권한을 인정했다는 건데, 그 오하이오주를 포함해서 17주가 소송을 제기한 게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기각을 했고,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인 대기 오염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보다 더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그 아까 그 연방 청정 대기법 여기 대해서 자체 오염 대기 오염 규제를 설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캘리포니아주가 스모그가 되게 심해요. 그 롱비치 항구부터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LA 쪽에 보면은 스모그 엄청 심하거든요. 캘리포니아주 자체가 2018년인가 9년도인가 79연속 스모그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롱비치 항구 쪽에 스모그가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물류가 마비가 되고, 또 이쪽에 농경지가 많이 있거든요. 곡식의 수확량이 급감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한번 스모그가 끼면 잘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 트럼프 시절의 규정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처리가 된 바 있으나, 이때 당시 23개 주에서 막 소송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복원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트럼프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건데, 그 이전 소송에서 오하이오주는 캘리포니아의 그 독자적인 규제가 다른 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판매 의무화 등 더욱 엄격한 환경 규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판결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규제를 넘어서는 환경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른 주들의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요거는 이제 그 원문을 제가 번역해 놓은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법원 판결이 캘리포니아주를 손으로 들어줬다는 것이죠. 소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한 것이고,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지금도 LA 쪽에는 스모그로 가득 차 있고, 도시는 자동차 교통을 중심으로 건설되었죠. 대부분의 인구 위에 스모그로 가득한 그런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롱비치 항구부터 해서 아까 컨테이너 항구가 많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이 컨테이너 화물의 약 40%가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LA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만약에 스모그가 자주 꼈을 때는 이게 다 마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심했어요. 실제로 이 캘리포니아에는 그 계곡이 많다 보니까 스모그가 좀 많은데, 그 안에 또 농업 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이 지역인데, 그 국가의 과일이라든가 견과류, 채소 이런 것들 절반을 여기서 생산하게 되는데, 이 스모그가 빠져나갈 거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모그가 끼게 됐을 때는 생산량이 급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식량 안보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민감하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하니까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다른 주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청정 규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LA 지역의 차량 기반 오염 물질을 98% 이상 감소를 시켰고, 또 이제 총 차량 이동 거리가 증가했음에 불구하고 상당히 개선됐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늘었으니까 더욱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지만 공기는 더럽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 뉴스가 약간 민주당 성향인 것 같긴 합니다만, 캘리포니아주가 2022년도에 HC2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번 주에 EPA에서 승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하이오주 포함한 17개 주 뭐 이런 거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기각 판정됐다,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할 경우에 테슬라한테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은, 전에도 이거 제가 요절을 갖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하게 됐을 때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시 전기차 보조금 부활하겠다고 했으니까, 테슬라 빼고 준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한테 오히려 더 타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ACG2 어드밴스드 클린 에어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 미국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를 손을 들어줬잖아요. 법리적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이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럼 다음엔 뭐냐면은 그 EPA가 이 승인을 미뤘다는 이유가 이 법리 다툼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소송이 끝나야지 사실 승인할 수 있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를 빨리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면은, 이 캘리포니아주의 이 HC2 규정이 있는 한 전기차 시대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및 경트럭은 무공해 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새로운 규정인 그 어드밴스 클린 에어카 2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율적으로는 2025년에는 GEB 규제가 22%, 그런데 2026년에는 단숨에 35%까지 쭉 올라간다는 것이고, 이건 계속 중요하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6년료가 거의 마일벽으로 불리는다는 거죠. 22%에서 35%까지 갑자기 확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17개 주에서 채택되는데, 실제로는 이 같은 규정을 내년에 6개 주, 그리고 2026년도에 12개 주가 똑같이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신차 비율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한 대당 내년까지는 대당 $5,000, 26년부터는 $20,000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 전기차 판매하면 부과하는 크레딧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보면 24, 25년도는 5,000달러죠, 대다. 그런데 크레딧당 6,000달러고 26년부터는 2만 달러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못하는 완성차 업체는 회사 부도난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건 그 선텐TV에서 지금 정리된 예를 제가 갖고 왔는데 24년도 판매 차량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이 완성차 기업들이 26년도와 2030년도에 벌금을 얼마큼 내는지를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예상의 수치를 내보니까 테슬라 빼고는 다 어마어마한 벌금을 낸다는 것이거든요. 2026년도에 GM 같은 경우에는 160억 달러의 벌금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2023년도에 판매 그대로 그 전기차 판매 유지할 경우에는 8억 달러.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순이익을 다 넘어가는 막대한 벌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면 전기차를 많이 팔던가 아니면은 차를 팔지 않던가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그러면은 전기차를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순수 전기차 추가 생산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그 26년도 회색만 봐도 확 올라가죠. 그리고 2030년도에도 확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확 올라간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벌금도 점점 갈수록 특히 26년도 확 튀는 거 보시죠. 벌금 탁 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주의 EPA 승인만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2차전지 투자에 대해서는 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각형 배터리 제작에 크게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두 번째는 각형 배터리 말씀드릴 건데 관심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3분기 글로벌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나왔는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23.4% 그리고 출하량 기준으로는 17.2%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매출액 기준으로는 더 높아요. 출하량 기준으로는 배터리 3사가 20% 미만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점유율을 보면은 LG에너솔루션이 25.9%, CATL이 20.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중국 시장 제외한 자료입니다. 오른쪽 거는. 중국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그 배터리 3사랑 파라소닉도 좀 올라와 있고 한데 문제는 이게 점유율이 떨어지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 4류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특히 그래서 OEM 업체들이 각형을 최근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 문제라든가 또 에너지 밀도도 파우치보다 당연히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각형의 움직임들 때문에 그 LG에너솔루션도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된 수주도 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뭔가 하는 움직임이 봤을 때는 여기 관련된 장비라든가 라인이 건설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될 건데 각형은 파우치랑 달리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구조가 이제 캔이 있고 위에 이제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어셈블리 안에 여러 가지 부품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셈블리예요. 그 LG솔루션의 그 각형 배터리 타임라인을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각형 라인 파일럿 라인이 이제 오창 공장에서 완료가 되고 하반기에 고객사 사양에 맞춘 양산 라인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26년도에 양산 라인 가동이 되면서 파일럿 라인은 오창이지만은 오창이 마드 팩토리라서 그런 거고요. 양산 라인은 북미 쪽 애리조나 공장으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이제 5천 각형 파일럿 라인의 입찰관을 보니까 각종 노치는 DSK 그리고 조립 쪽 어셈블리 및 전액 주입하는 건 엠플러스가 선정이 됐고 SK온 쪽은 그 각종 파일럿 라인의 그 톱텍이 이제 조립 공정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장비 업체들이랑 막 움직임이 있을 건데 문제는 각형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만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밴더를 삼성 SDI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협력사 협의회의 그 SSP 대부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 LG라든가 SK온 같은 경우에 이 각형 배터리 장비라든가 부품 업체들을 수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풀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한적 때문에 해당에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I 각형 캔 어셈블리 업체로서는 이제 신흥 SEC, 상신 EDP, 상하 프로테크 동양 피스톤 등이 있는데 최근에 하이소닉이라는 회사가 2차 전지 캔과 그 어셈블리 부품의 부자재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글로벌 배터리 업체로부터 2차 벤더사가 아닌 1차 벤더사로서 직접 공급하는 제안을 받아서 관련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샘플 공급이 됐습니다. 품질 테스트 중이고 품질 이슈가 없으면 바로 공개하기인데 이게 아마 1개월 이내에 아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소닉 같은 경우가 상하 프론탱크에다가 이제 부자재를 납품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고 얼마 전에는 저기 다른 리서치 아름에서 AESC에 8년간 6천억 규모의 이제 규모로 납품이 된다.
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이제 낸 적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뉴스 정황상 회사의 발표라든가 이런 거 있는 건 아닌데 요 글로벌 배터리 업체가 엔솔이 아닐까라고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대규모 지금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LG에너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파일럿 라인에 대해서 장비 발주를 했고 여기 들어가는 캔과 캔 어셈블리 이런 거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하이소닉이 할 가능성이 지금 여러 가지 뉴스 정황상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관심 좀 넣은 거고요. 이거는 뭐 리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요 관련된 회사의 뉴스를 좀 보면은 왠지 의심이 가는 그런 정황이 좀 있고요. 그림이 그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캔이잖아요. 그리고 요 윗부분이 다 어셈블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 젤리롤 열태로 이렇게 배터리를 접어가지고 넣은 거 젤리롤이 들어가고 위에 그거에 대한 부품을 엔솔 쪽에도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웬만해서 삼성 SDI 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SDI에 포함되게 되면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지 않은 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솔루션이 결국엔 그래서 그 얼텐 3공장을 지금 GM으로부터 지분 다 인수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 3공장을 북미 주요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얼텐 생공기를 인수함으로써 지금 독자 공장이 됐으니까 AMPC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고객사를 다양하게 유치할 수 있는데 아마 이 공장 라인은 주로 도요타 전용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엔솔이 GM으로부터 인수하는 그 지분에 대한 자금을 상당히 도요타가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현대차가 조제 공장의 배터리 우선 배정권을 기아차에다 팔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요타가 아마 자금을 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고 그래서 배터리 우선 배정권을 엔솔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분을 엔솔이 사들이는 그런 형태로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워통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LG에너솔루션이 일단은 예를 들어 단독 공장 같은 경우에 이달 초 장비 협력사는 선정 완료를 했어요. 그 파일럿 라인 쪽에 주로 업체들이 될 건데 이달 중에 이제 그 4680이랑 46 시리즈에 대한 장비 발주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본다고 하고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 라인은 그 라미네이션 및 스태킹 이런 그리고 디스태킹 이런 것들 적층 장비가 채용되는 파우치와 달리 와인딩 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젤리롤 들어가잖아요. 그 원통형도 젤리롤이 들어가고 각형도 젤리롤이 들어가고 그래서 협력사로서는 이제 CIS, DNT, 코엠, 베스텍, 코인테크, 아바코 이게 들어가서 이거 상장사가 있으니까 회사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배터리 장비 발주는 이제 PO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유탐이 있으니까 아마 올해 발주가 된다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매출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애리조나 공장 가동 시기는 어쨌든 2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주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GM과 같이 각형 배터리 개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오창에서 아까 파일럿 라인 설치해서 의단 장비 입찰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라인 구축하고 아마 26년도 되게 되면은 GM과의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LG에너솔루션이 내년 중 각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 라인 투자 발표나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죠, 현재. 파일럿이 끝나게 되면은 그 LG에너 쪽에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기가 좀 더 빨라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그 각형 배터리 생산하는 이력은 없지만은 관련된 특허는 상당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가 지금 그 4공장은 여전히 협상을 하고 있는데 4공장은 각형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G에너솔루션이 각형 같이 공동 개발해서 파우치보다 이제 각형 배터리 전용 라인으로 설립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파우치를 주려고 했지만은 지금 고객사들이 각형을 원해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엔솔은 뭐 파우치뿐만 아니라 각형 원통형까지 다 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 K 배터리 3사의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이게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되는 거죠. 각형 선호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각형 배터리의 시행 점유율이 13년 한 해 78.3% 인상되고 현대차는 이제 GV90에 삼성 SDI 각형 배터리 들어갈 거고요. GM의 차세대 전기차에는 아마 엔솔과 이제 협력으로 해서 만든 각형 배터리가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특허들 상당히 이미 갖고 있습니다. 또 SK온도 현재 각형 배터리 개발을 마친 상태고 양산 시기를 놓고선 오더를 수주를 받아야만 양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조율하고 있어서 그 지리 그룹과 이제 파트너십 맺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산하에 들어가는 뭐 볼보라든가 폴스타 이런 쪽에 이제 SK온 배터리가 각형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배터리 3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폼팩터도 다양하고 파우치, 원통형, 각형 그러니까 다양하게 폼팩터를 갖고 특히 이 세 가지 모든 갖춘 기업은 엔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향후에는 뭐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뭐 리튬이나 뭐 반고체 뭐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차세 제품들은 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삼성 SDI도 원래 각형 하다 보니까 수주를 좀 제일 빨리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GM과도 이제 어텔셀지 3공장을 엔솔에 넘기면서 GM은 강장 각형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삼성 SDI를 다시 특정을 지은 거죠. 삼성 SDI는 현대차 그룹과 GM 등의 각형 배터리 공급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의 그 GV90 같은 경우가 여기가 들어가는데 원래 SK온코 들어가려고 했다가 SDI로 바뀌었고, 또 G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7년 미국에 생산되는 배터리의 합작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가 이제 27년부터 2034년까지 들어간다. 각형 프리미엄 배터리 P6 이 GM에 공급된다는 것이고요. SK온도 이제 각형 개발 완료하고서 올해는 할까 그 하여튼 지리그룹의 브랜드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각형 배터리 쪽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고객사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각형 배터리로 인해서 아마 점유율을 올리는 그런 이제 회복하는 컴팩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컴팩터가 새롭게 강조된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배터리가 그 수주 산업이니까 대규모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뭐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들도 언급된 종목들은 잘 보시고, 뭐 특히 강진 회사는 좀 공부를 해보십시오. 뉴스가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가 한국 배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2차적인 조정의 원인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북미 쪽 트럼프 이슈 때문에 이제 하락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우리 K 배터리 쪽에 더 EU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중 전기차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K 배터리 쪽에 기회 요인들이 상당히 있고요. EU 상황이 어떠냐면은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내년부터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21년부터 24년까지는 킬로미터당 118g의 탄소 배출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 93g으로 줄어들거든요. 25년부터 29년까지 그렇고, 2030년부터 2034년까지는 49g으로 또 줄고, 2035년부터는 제로입니다.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스텔란티스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2배 올려야 돼요. 2% 증가 성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외에서 전기차 파는 업체들이 일제히 전기차 할인 들어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 할인에 들어가요. 그 지금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미 쪽에 배터리 캐파가 구축되어 있는 뭐 엔솔이라든가 SK온, 삼성 SDI 이런 배터리 기업들한테 호재가 될 것이고, 또 헝가리 쪽이라든가 그 유럽 쪽에 또 양쪽 공장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도 동반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이후에 그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해서 PP라고 해가지고 국민당 그룹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내년도에 그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해서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2035년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EU 위원회에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더 뭐 EPP로 인해서 그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이런 것들, 그 연비 규제가 더 완화됐어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는데 일단 다 아니라고 했고, 지금 증권사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이 먼저 이거를 주장했다가 지금 요 내용에서 처리를 했고요. 하나증권에서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주장했다가 좀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 특히 독일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부활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유진투자증권 코스트 벤처팀에서 최근에 언급한 내용이 그 독일 수상이 EU 전체의 전기차 보조금 도입을 주장을 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전체 하자. 이유는 이제 내년 2월달에 조기 선거가 있거든요. 지금 독일 경제가 어렵고 독일의 완성차 필요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독일의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한 이유가 업체들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보조금을 못 줘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지원금을 이제 보조금으로 돌렸다가 그게 위헌이라는 바람에 보조금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선거가 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업체들을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유리할 테니까 선거의 이슈가 될 문제라서 총리가 상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유럽의 탄소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 한국 전기차랑 그 배터리 긍정적이라는 거죠. 물론 관련된 그 파이낸셜 뉴스를 이제 요약을 제가 해봤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산화탄소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늘려야 되죠. 늘리도록 유도를 한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현대기아차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이런 전기차와 국내 그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엔솔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가동률이 좋아지는 건 부분인데, 판매가 많이 되면 당연히 가동률이 올라가는 것이가 좋은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노스볼트 파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파산 위험, 지금 그 노스볼트처럼 파산이 벌어지거나 K배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유력한 지금 제조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K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고, 또 현대와 기아차가,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 EV3라든가 현대차는 이제 인스터 같은
이제 가성비 좋은 전기차들을 좀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이 올라가면서 현대기아차들은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 판매를 늘리는 그런 전략이고, 그리고 결국에 유럽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성장 시장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또 사실 이러한 그 탄소 배출 규제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 시장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현대차와 기아 같은 한국 전기차 업체들과 또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같이 동반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뉴스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그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규제 강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전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입지를 닫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가장 수혜는 뭘까를 봤을 때는 삼성 SDI라고 뉴스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 SDI가 전체 매출 40%가 유럽에서 나와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 특허 프로그램이 삼성 SDI와 동반으로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EU의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부가 됩니다. 이 같이 맞물릴 거예요. 규제가 내년에 굉장히 강화되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부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 전기차 업체와 K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또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슈다. 여기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관세를 많이 때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유럽의 전기차 고유관세 피해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공략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전기차 수출을 줄이는 대신에 하이브리드,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출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이브리드 판매가 7월에서 10월까지의 걸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유럽 전기차 수출에서 전기차 비중은 이제 62%에서 58%로 감소를 해서 전기차는 수출이 좀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쪽이 올라가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우리 한국에도 진출하겠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현대차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오늘 이제 18일날 기아차도 많이 올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는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뉴스가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서울경제에서 단독 뉴스에 나온 건데, 중국 전기차 이탈 틈새 시장 종료 중 현대차 7년 만에 펌 유럽 딜러 대회, 이건데 그 현대차가 7년 만에 유럽 딜러 대회를 개최해서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을 담았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U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중국 전기차 판매 수출된 게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이 틈을 파고 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1월 34개국 법인 관계자 2,500명이 참여한 2024 유럽 딜러 대회를 현대차가 개최를 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2035년까지 전기차 완전 전환 계획을 유지를 하지만 향후 10년간은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등을 현지 수요에 맞춰서 차량을 공급하겠다는 그 유연한 계획도 같이 좀 밝혔고, 유럽이 이제 어쨌든 전기차 판매 줄어드는 또 유럽밖에 없거든요. 그 흐름은.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일시적 판매 수요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걸 대응하고자 해서 이런 그 대회를 열었고, 이게 7년 만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7년 만인 이유가 어떤 시장 점유율을 중국 전기차가 그동안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탈을 현대차가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영향을 갖고 있고, EU 점유율을 3년 만에 21.7%까지 끌어올렸던 중국 자동차의 시장 경쟁력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 만큼 틈새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고요. 사실 21.7%가 순수 중국 브랜드가 아니라 테슬라도 들어가고 MG라든가 유럽산 전기차를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점유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시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관계세 이후에 중국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그래서 현대차가 기아가 특히 현대가 중국에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이오닉 5N 이런 고성능 전기차를 앞세워서 중국에도 지금 투자를 해서 진출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의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 있다 보니까 지금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들이 유럽에도 상당히 호응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할수록 특히 현대차, 현대기아차의 홍보를 잘 보시고 현대차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협상은 계속 한다 그랬거든요. 중국 향 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협상을 잘 진행되고 있고 뭐 기술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 여기도 EU랑 중국과의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라는 새로운 변수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EU와 중국과의 대화가 최근 몇 달간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그 전기차 관세에 둘러싼 협상도 같이 중단됐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예고했던 보복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있다는 그런 내관이 첫 번째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양측 관계의 새로운 내관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유가 중국에서 견제를 시작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의 스탠스가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있어서 뭐 중국 정치사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생긴 것도 있는데, 이유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드론 공장에서 러시아 군용 항공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등 EU 주요국들은 주요 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는 거죠. EU와 15개국은 베이징에 공동 외교 서한을 보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답변하지 못했다. 그래서 협상이 지금 중단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EU의 고유 외교관은 중국은 항상 중립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치명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증거는 그 반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러시아 군용 항공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립이라 볼 수 없겠죠. 중국도 EU 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EU의 기관 정당, 싱크탱크 관련자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협상이 중단된다는 거는 이런 관세 고부가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겠죠. 현대기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타이밍에서 이렇게 이제 딜러들과 유럽 딜러 대회를 개최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 점유를 올리는 방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침 내년도에부터 본격적으로 연비 규제가 갑자기 많이 강화가 되고 또 중국 관세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 협상도 살짝 중단된 상태면은 그게 두 가지가 같이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현대기아차와 그리고 K배터리 쪽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온 거 아닌가, 유럽 시장을 기준으로는 봤을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중국 관세 정목주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이런 뉴스가 있는데, CATL이 그 스텔란티스랑 손잡고선 합작 공장 세우겠다지 않습니까? LFP 배터리 공장 짓겠다고 하는데, 관세 피해서 유럽 진출하지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세 장벽 뚫었다 얘기를 막 하는데, BYD도 공장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이 높았던 이유들을 잘 보면은 인건비가 싸고, 또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있고, 또 임대료라든가 전기세가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유럽으로 갔을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CATL은 현재 진출하기 원하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이걸 수출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공장 새로 짓게 되면 공장 짓는 시간도 걸리고 또 수율 잡는 데도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것보다도 자국 내의 산업을,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것도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거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이면 자연스럽게 그 현지 공장에 짓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다고 우리도 같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것이고, 이유가 그 배터리를 철저히 역내 중심으로 가져가는 정책을 세운다면은 이는 국내와 중국 배터리 간의 가격 경쟁의 격차를 대폭 낮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 배터리에 대한 허용 수준을 전략적으로 결정한다면 유력한 대안이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 좀 많이 우리가 힘들어했던 유럽 시장에서 꽤 큰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가 그런 이제 연비 규제 강화 문제, 그리고 관세 문제가 지금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특히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면서 같이 들어가는 배터리도 같이 급증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참 그 장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역대급 하락장을 거의 처음 겪어본 거고요. 코로나 때부터 더 어려웠고, 거의 8개월 빠졌다고 보면 돼요. 6월달 잠깐 그런 거고, 코스피는 7월부터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것인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만 시장들이 버텼던 종목들도 11월 초를 지나서부터 같이 동방 다 급락을 하면서 지금 빠져나오는 구멍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어요. 지금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다우 지수가 9거래 연속 하락도 나오고, 여러 가지 IB 쪽에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좀 배려가 높다,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나와서, 대체로 그래서 1차적으로는 FOMC 이후가 내년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이제 2번이 될지 3번 이상이 될지, 원래대로 좀 될지, 아니면 이게 회수가 줄어들지에 따라서 조정 여부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FOMC 이후에 대한 일차적인 경계감이 있을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내년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와의 증시와의 허니문 기간이 사실 그때까지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보통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취임 전까지는 상당한 강세장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취임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투자하신 분들은 이걸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는 1월 20일까지를 보고 FOMC 이후를 보면서 현금 비중을 좀 올려갔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 다시 그 비중 늘려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조정을 좀 대비를 하셔라. 미국장 투자 많이들 하시니까 뭐 엄청 돈 많이 갔다고 하잖아요. 마냥 간다고 여기서 풀베팅하는 상태는 아니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이 여태껏 하락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계엄 이전으로 돌아왔고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고 장중 흐름 워낙 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만 있어요. 좀만 붙어주면 그리고 종목들 움직임 보면은 호재만 붙으면 바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워낙 많이 빠진 거예요. 호재에 되게 민감하게 급등을 합니다.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또 실적이 내년도 좋아질 종목들, 이런 종목들 수습을 해보시고, 이 아이디어가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지금 애플이 폴드오펀 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임박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각형 배터리 말씀드리면서 LG 에너솔루션에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나오거나 장비나 소재 업체들 그런 거 찾아보고서 뉴스 검색하고 하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고객사들이 확보되는 기업들, 전액 기업 같은 경우도 재료들이 나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보셔서 뭐 모멘텀이 좀 빠른 기업들을 좀 찾아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게 어려우면은 그냥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부터는 어떤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0일날 본회의에서 예산 통과되면서 금수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시장으로. 특히 중소형 종목들로. 그 스몰캡 지수가 거래량이 확 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금만 호재가 붙으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그 개인들 투자하는 종목들과 또 연극임도 사주지 않습니까? 이 조합은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비중을 좀 줄여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비중 옮기는 형태로 포트 조정은 그렇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포트 조정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대형주와를 줄여서 이제 중소형주 개별 종목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춰서 업사이드 밸류에이션 했는데 장기적인 업사이드가 제일 높은 종목이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이벤트가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의 이벤트로 인해서 좀 급반등이 나오면은 뭐 또 그 다시 차익했다가 뭐 올해 정도 다시 담거나 뭐 이런 유연하게 전략을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대형주만 마냥 갖고 있을 경우에는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